올해 1분기 국내 GDP가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이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내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반에 공시되는 가운데 하루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12,000건을 중소 중견기업에 공개하고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에서 2.7%입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하며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처와 관련해선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앞서 5월 말 정도의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는 걸 두고서는 앞으로의 유가 전망까지 포함해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일 공시됩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이 14% 넘게 상승했는데 지역 경기가 침체한 울산과 경남 등은 하락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4%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 14% 넘게 상승하며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광주와 대구도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지역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집값도 하락한 울산은 10% 넘게 공시가격이 내렸고 그 뒤를 경남과 충북이 이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중순부터 3주간 소유자 의견 청취와 지난 26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기간 약 2만 9천 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의 약 2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후 한국감정원이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시세를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6천여 건이 조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예년과 달리 지난달 공시가격한 열람일부터 상세 자료가 발표됐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육체 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반영한 영향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35세 일용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받는 보험금이 2억 7,7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2,5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취업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천만 원, 60세 이상 5천만 원이던 게 각각 65세 미만 8천만 원, 65세 이상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62세 일용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하게 될 보험금을 연간 1,25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체 담보지급액이 11조 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지급보험금이 늘게 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손해보험사가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연장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소 중견기업의 보유 특허 12,000건을 공개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삼성그룹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협력사와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차 비즈기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최신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사업 연계 가능성이 큰 우수기술 30건이 공개됐습니다. 완전 생분해성 슈퍼커패시터, 차세대 융복합 디바이스용 은나노 와이어 증착, 탄소 나노튜브 섬유 와이어 시트 등 소재 기술입니다. 또 증강현실 기반 키오스크, 인공지능 기반 감성 행동인지 맞춤형 주문 로봇 등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대거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보유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해 협력사는 물론 비거래 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분야 등의 특허 12,000여 건에 대한 이전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주은기 상생협력센터장 부사장은 기술 설명회 개최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 자금 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동방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앞선 리포트 보신 것처럼 오늘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24% 올렸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우리 집은 세금이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우선 공시가격이 5.24% 올랐다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가 많이 오른 겁니까? 네, 일단 작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봤더니 5.0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5.24% 올랐으니까 작년보다 0.22%포인트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올랐다라는 뜻이고요. 뭐 올해만 특별히 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이 공동주택 대부분은 좀 아파트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1,073만 가구로 집계가 됐고요. 또 연립이나 다세대가 266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냐 아니냐일 텐데요. 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뭐 이맘때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달이죠. 한 3월 중순쯤에 이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세금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하면서 좀 호들갑을 좀 떠는 뭐 그런 일부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하지만 좀 실제로 알아봤더니 이 아파트 가구 중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뭐 수백만 원씩 더 추가되는 세금을 더 내는 이 가구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서민이나 뭐 중류층 이런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세금 부담이 별로 없다.
혹 또 오르더라도 세금이 뭐 거의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수십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백만 원의 그 세금을 지게 되는 비율이 1.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공시가격 9억 원인데요. 이 9억 원이 이 그런 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돼 있는데요. 이게 보통 재산세는 이 공시가격이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종부세는 한 수백만 원 이상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금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느냐가 그 종부세의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시가격의 시가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는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공시가격 9억 원 넘으려면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공시가격을 시가 그러니까 뭐 마치 실거래가인 양 뭐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는 현실을 좀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의도적인 왜곡이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공시가격이 또 9억 원을 넘으려면 아까 뭐 질문인데 실제 거래된 가격, 실거래가는 한 최소 13억 원은 넘어야 한다라는 네.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고가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 2, 3년 동안에 집값 오른 거를 봤더니 4억, 5억 정도 올랐거든요. 또 집값이 4억, 5억이나 올랐는데 세금 뭐 수백만 원 더 낸다. 뭐 어떻게 보면 껌값인데 그런 면에서 좀 호들갑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 아파트는 작년 10월에 실거래가가 한 25,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전년, 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년 전에는 한 14억 원 정도 하던 아파트였는데 1년 새 5억 5천만 원 가량 올랐다가 최근에는 소폭 하락하는 뭐 이런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뭐 표를 좀 보여주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 2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얘긴데요. 이게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20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층, 같은 평형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8억 7,2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공시가격이 14% 올랐다고 했으니까 한 9억 9천만 원 정도의 공시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이를 토대로 재산세를 먼저 좀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는 175만 원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재산세를 146만 원 냈으니까 재산세를 29만 원 정도 더 내게 되는 셈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집주인은 작년에는 이 공시가격이 8억 원대였으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 원을 초과하게 됐거든요. 이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를 올해는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한 23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더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 263만 원의 세금을 더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최소 13억 원 이상에서 수십억 되는 아파트의 경우로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안 되는 그 이하 가격대의 아파트들의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하계 2차 현대 아파트를 좀 알아봤더니 전용 면적 79제곱미터의 경우에 지난 1월에 국토부 실거래가가 5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세가 한 요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층 같은 평형의 공시가격을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 3억 400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올해는 한 3억 4천만 원 가량 되는 건데 재산세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33만 9천 원을 좀 내야 되는 거고요. 작년과 비교한다면 재산세가 6만 3천 원 가량 더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그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그 아파트들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이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쭉 설명했듯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조금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은 1.6%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앞으로 공시가격
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산세와 종부세, 그러니까 이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뀔수록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또 다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아까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혹시 주택 현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뭐 준비한 표를 좀 보시면요, 이 전국의 공동주택이 약 1,339만 가구 가량 있거든요. 이 중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은 아까 말했죠, 1.6%인데 21만 8천 가구 가량밖에 안 됩니다. 지금 원그래프로 보면 정말 조그만 부분인데, 이 9억 원 넘는 집은 또 어디에 몰려 있냐?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는 한 20만 3천 가구가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집의 93% 가량은 서울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공시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종합 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민원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8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중에는 수협은행이, 신용카드사 중에서는 하나카드가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을 보면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민원과 상담, 상속인 조회는 전체 약 77만 4천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4.7%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민원은 8만 3천 건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작년 금융민원은 은행과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부문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체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이 약 62%로 가장 많았고 비은행과 은행, 금융투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사별로 고객 10만 명당 환산 민원 건수를 보면 은행 가운데서는 수협은행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과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 중에서는 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순으로 민원 건수가 많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4대 사장으로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변창흠 사장은 오늘 오전 경남 진주 본사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변 사장은 취임식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 실행 모델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사장은 취임 바로 이튿날인 30일부터 쿠웨이트 스마트시티 현장을 점검하는 출장길에 오르며 첫 외부 공식 활동에 나섭니다. 변 사장은 국내 대표적인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 국회에서 지난달 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 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부분의 개정안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는 조금 다른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각 교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정화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왜 국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학교보건법에서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공기는 환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밀폐된 교실에서의 공기청정기 가동은 이산화탄소나 휘발성, 유기성 화합물질, 또 라돈 등 다른 실내 오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문제만 해결할 뿐 나머지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환기 개념이 부각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라고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실내의 공기질 관리는 건강만 아니라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산화탄소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는 교실에서 환기를 시키지 않고 공기청정기만 가동시켰을 때 최대 3,300ppm까지 급증을 하는데요. 이것은 학교 보건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됩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면 불쾌감이나 졸음,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해서 학습 능률을 아주 심각하게 떨어뜨리게 되지요.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험을 막는 수준에 멈춰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관점을 보다 나은 공기질을 유지하는 쪽으로 확장시킬 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인 환경보다 더 좋은 실내 공기질을 갖출 수 있다면 학습 능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환기를 통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관련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영국 모노드로트사의 바코바이로 박사가 2012년이었죠. 학생 200명을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외부 공기를 직접 유입시키고 나머지 한쪽은 내부 공기를 재순환시켜서 학습 능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 결과 두 교실에서 학습한 학생들은 기억력에서 8%, 단어 인식 능력에서 14.8%까지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적정한 환기 시점을 알고 충분한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면 좋은 공기가 우등생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인데요. 공기를 맑게 해주면 인지 능력은 상승한다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팀은 올바른 환기를 하면 학생들의 성적은 5에서 10% 증가된다라고 밝혔고요. 2014년에 영국 레딩 대학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기 시설이 설치된 교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약 15%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실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게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미세먼지 대책에서 노인이나 병약자들의 병원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주는 것이 국가 건강 비용의 더 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아이들의 공부방 공기 관리만 잘해주어도 학원에 투자하는 돈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성인보다 3배가량 많은 호흡량을 가지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로 얻는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맹자 어머니가 공기질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집 주변 환경과 더불어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깨끗한 공기 투자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더더욱 끌어올리고 또 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